예, 새누리당의 한 현역 의원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실이 뭐든 국회의원의 도덕성 문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국회의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요 성추문 관련 얘기하기 전에 방금 우리 기자가 리포트했던 김태호 최고위원 내년 총선 불출마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황 소장님. 오늘 저희들이 직접 앞서 이 기자 연결해서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뭐 지역 구민에게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이 왜 돌출 행동을 과거에 했었는지 조급증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몸에 배한 스타 의식 이런 게 있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고백 성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저분이 여러 차례 이분과 비슷한 선언을 하셨죠. 옛날에 경남도지사를 할 때 삼선 불출마를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건데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 이후에 이제 총리로 내정자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작년인가요? 아마 최고위원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복귀를 했죠. 근데 이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본인이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면서 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정계 은퇴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그 말 속에 미래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겠다. 즉 내가 그동안에 겉으로 알려진 것만큼 뭐 예를 들어 총리 후보로 되고 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벼락 출세도 했고 했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력을 공부하는 시간을 또 자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한 측면으로 볼 때 더 큰 어떤 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 이 퇴출 때 저분이 그 친박 쪽의 입장에서 굉장히 강한 공격을 해서 김무성 대표와도 트러블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태호 최고위원은 지금 여권 내부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 또 여권의 현재 지도부와 청와대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뭐 저 나이에 할 거 다 했는데 굳이 무슨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뭐 박수 칠 때 일단 떠나는 모습을 갖춰서 그 이후에 다시 큰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주평론가님, 지난번에 이제 이양구 전 의원이 그 총선 나오지 않겠다 했잖아요. 중진 의원 중에 예전에 뭐 중진이었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중진들 이런 이야기 연쇄적으로 미뤄질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진은 맞으신데요. 지금 재선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성할 때는 2011년 재보선으로 들어가서 1년 정도 의원을 하고 이제 2012년 총선에서 재선이 된 케이스라 사실은 국회 정치 활동을 오래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중진 영태론의 이 뭔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야당 내에서 보면은 3선 이상, 4선 이상 이런 분들이 주로 중진이라 젊은 신인 정치인에게 기회를 줘라인데 사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지금 연세도 젊으시고 뭐 도지사는 좀 하셨습니다만 국회는 이제 재보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재선이고 할 일이 많거든요. 최고위원을 또 3등으로 이제 되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 황 소장님께서 긍정적인 부분은 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오늘 전문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게 국회의원이 쇼맨십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증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초심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성 정치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의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렇다면 공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불출마의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부해야죠, 항상. 근데 그렇다면은 정계 은퇴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내년 총선에서 배지를 다는 거 외에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 관료들 중에 총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이 장관 혹은 부총리를 물러나야 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계속 청문회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선에서 지역구를 택하실 겁니까? 관료로 끝까지 이번 정부와 함께 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총선에 이제 임박해서 지금 장관 중에서 나와야 될 분이 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또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에게 유일하게 아픈 자리 하나는 최연소 국무총리가 될 뻔했다가 MB정부 시절에 낙마했단 말이죠. 뭐 국무총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 지금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뭔가 좀 입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불출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우리 이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성폭행 논란. 자, TK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40대 여성 보험 설계사와의 어떤 성폭행 지금 추문이 일고 있는데, 자, 황 선생님, 사실 뭐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소식 접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그 국회의원이 그것도 지금 저분이 보니까 뭐 이미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뭐 S모 의원이라고 실명이 뭐 대부분 나오고 있고. 뭐 대구 지역의 가장 유력한 신문에서는 실명을 언급을 안 했습니까? 지금 원내 부대표, 그다음에 애결이, 운영이 등 이 중요한 미방이 등 중요한 어떤 상임위에 다 소속돼 있고요. 경북도당의 또 윤리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초선으로서는 굉장히 한마디로 당 내부에서 대우를 받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일날 해당 상임위 아마 운영위 같았습니다. 열리고 있었는데 운영위에 가지 않고 그 전날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아마 오전 내내 호텔에 누워 있다가 11시쯤에 해당 여성을 호텔로 불러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운영위원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대구의 호텔에 누워서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니까 저 해당 이 여성과의 성폭행 뭐 관련 수사나 조사는 제가 볼 때 나중에 결론은 그냥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한마디로 자격 미달이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심각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상임위를 갖다 저렇게 마음대로 저런 사적인 일로 그냥 술 먹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그리고 그 시간에 일탈을 한다라는 정도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불출석을 했을 때는 왜 불출석했는지를 사유를 좀 명시해가지고 적는 이런 일도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의 그 보수와 또 불출석과는 연결을 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흔히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지역구 관리하러 국회 일정을 좀 미뤘다, 연기했다, 불출석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지역구 관리를 좀 잘했던 분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던데. 지역구 관리는 잘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젊은 정치인입니다. 초선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50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대구 수성구의 뭐 호텔 이렇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대구 지역군가 하는데 TK 지역, 경북 지역은 맞지만 대구는 아닙니다. 인근 지역인데 그것도 이분이 좀 입지전 스토리를 가진 분이에요. 가난한 이제 이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힘들게 기술 관료로 성장을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정계에 들어와서 굉장히 좀 전문성도 있고 잘 나가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신망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저는 이 오늘 벌어진 이 사건 지금 어쨌든 성폭행 의혹입니다. 이것은 황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 피해 여성이 최초에 신고했을 때와 의원을 만나서 사과를 받고 2차 진술했을 때와 3차 진술했을 때와 지금 현재가 말이 다 달라요. 가장 최근에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또 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경찰은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해당 의원을 소환한다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서면으로 조사하려고 했었는데 소환하겠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그러한 어떤 지역에 신망을 받고 와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초선 의원인데 또 젊은 분인데 할 일이 많은 분인데 여기서 벌어진 일 자체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주제죠. 바로 국회의원의 윤리성, 도덕성 이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야당은 의석수 늘리자고 하는데 국민들이 대다수 반대잖아요. 왜냐하면 왜 늘리느냐? 혈세만 쓰고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질타인데 그러한 국민적인 질타를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조금 전에 발표된 이 김태우 최고위원의 초심을 잃고 정치를 하다 보니 어찌 보면 가식적으로 표구걸을 하게 되고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국민을 위한 지역 구민을 위한 이 어떤 올바른 정치는 못하게 되는 게 현실이더라는 뼈아픈 자성이 오버랩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분은 이 첫 번째 재선도 되시기 전에 벌써 이런 상황이면 이런 분이 이제 재선, 3선, 4선 간다고 치면 그냥 지역구에서 나가면 표 찍어주고 이 지명도만 높아지고 결국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 후진 정치의 현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상이라고 분석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법적인 문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 피해 여성 1차 진술에 성폭행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2차 진술에는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강요를 하지는 않았다, 강요받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자, 이 진술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면 새누리당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적절한 관계인 것은 맞지만 강요하진 않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뭐 둘 사이가 부적절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즉 처벌을 하려면 뭐 폭행이나 협박처럼 강요된 성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둘 사이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하거나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CCTV 같은 것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둘이 그냥 좋아서 걸어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또 성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거나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이것이 번복이 됐단 말이죠. 처음에는 강제 관계였다고 했다가 두 번째에는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힘 있게 반항하진 않았다. 이것은 번복이 되면서 두 번째에선 성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진술이 됐단 말이죠. 중간에 해당 의원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그렇지만 만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언론의 기사로는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뭐 진심으로 사과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고 근데 그 전에 보면 왔다 갔다 이 문자가 주고받은 것들이 있어서 원래 알던 관계였고 사과를 받았다라는 이러한 정황과 거기다 두 번째로 번복된 진술을 봤을 때는 경찰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는 친고죄가 폐지돼서 고소가 없어도 처벌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하려면 강요된 성향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들이 아무래도 빈약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진술이 번복된 현재의 상태로만 왜 진술이 번복됐는지에 대한 다른 뭐 외부적인 개입 요소를 밝히지 못한다면 현재 상태만으로는 아무래도 처벌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런 대목을 좀 봐야 돼요. 이제 어쨌든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최초의 신고의 신빙성을 이제 인정하더라도 본인이 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번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당 의원, 뭐 이제 가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난 밤에 투숙을 해서 전날 투숙을 하거든요. 그리고 밤새 이제 메신저와 전화로 이 여성을 불러요. 과거에 이미 이제 술자리에서 안면은 있던 여성이고 연락처를 알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제 성관계를 맺었다. 처음엔 강제였다. 나중엔 뭐 꼭 강제였던 것은 아니다. 해당 의원은 지금 이 성관계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 이 의원은 무고를 걸어야 돼 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함으로써 자신은 굉장히 상당한 좀 정치적인 피해까지 끌어안게 된 거잖아요. 과연 무고 혐의를 자신의 그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고까지 갈 것인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쪽 다 인정하는 것이 이 여성이 호텔방에서 나올 때 10,000원짜리로 3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돈을 왜 줬을까요? 보험 설계로 직업이 있는 40대 여성에게 이게 뭐 자신의 친인척이나 후배도 아니고요. 이 의원에게는 용돈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원이고요.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제 어쨌든 돈을 받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경찰의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미스테리로 남기 때문에 이거 야당이 주장하는 거기도 하고 여당 내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명확하게 일벌백계를 못하니까 자꾸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서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적인 부분에서 저 여성과 의원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이런 부분을 캐가지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은요. 솔직히 사회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해당에 지역구 활동하라고 내려갔다가 평일날 상임위가 열리는데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이 어떤 여성을 불러서 호텔에서 이 뭐 예를 들어서 저 의원이 뭐 기혼남일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뭐 법적인 범위를 떠나서 제가 볼 때 여성이 저렇게 나온다면요. 경찰이 뭐 불러서 아무리 조사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윤리 도덕적 수준이나 양심 수준에 걸맞는 행동을 했느냐. 우리 사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위 관료, 고위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다수가 사실은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도덕 양심 그리고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데서 가끔씩 보면 이런 사건이 뭐 야당은 새누리당을 무슨 성누리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야당도 따져보면 뭐 과거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전반에 있어서 이런 어떤 도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그럼 국회에서 윤리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거냐.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저 의원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징계나 또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상식적으로 뭐 요즘 같은 데서 저 의원은 공천은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고 논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해당 의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 날이 지난달 7월 13일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했던 날인데 그렇죠. 그날 김무성 대표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예. 새누리당을 혁신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를 지향하겠습니다. 예,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이 부정부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보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장님? 예, 그렇죠. 네. 그날 어쨌든 저 대표가 저걸 말하는 시간에 해당 의원은 호텔에서 저런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도덕적 보수의 범주 안에 이 지금 행동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무성 대표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본보기로 일벌백계로 어쨌든 저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저 의원이 경북 도당의 윤리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도당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제 이 각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있지만은 이전에 그 정청래 의원에 의해서 봤을 때 그 각 당의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이 동료 의원들끼리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 딱 감고 일벌백계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말 여러 번 하기보다는요. 상임위가 열리는데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로 불참을 하고 또 비도덕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월급을 갖다가 뭐 한 1년쯤 안 준다든지 이런 걸 갖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실천을 해 나갈 때 월급을 1년 동안 못 받는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본인이 사표 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저 변호사님, 이 국회의원들 성교가 안 맞나요?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회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예방교육을 받는데 문제는 항상 교육은 하기는 하죠. 근데 받아들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인데 알려진 바로는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들께서 지역구도 가셔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국회의원 전에 사람으로서의 자질도 이제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좌관들을 가서 대신 출석시키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참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고요. 항상 뭐 법률안 개정안이나 성폭행 아니면 성범죄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열심히 발의하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에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와야 될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교육을 받는다고 다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그 작은 일탈이라도 그 일탈에 대한 대가를 눈에 보이도록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일탈에 대한 대가가 치러야 될 교훈이 무서워서 조심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너무 관대하고 여태까지 성추행, 주문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넘어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술자리에서 여자 기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도 지금 버젓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잔혹사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당 한나라당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몇 건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좀 화면 보시죠. 자, 2006년입니다. 최현희 당시 한나라당, 지금은 한나라당이죠. 전에는 한나라당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2010년에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김영태 전 의원 이 재수 성폭행 의혹 굉장히 컸었죠. 사회적으로 많은 파문을 일으켰었고요. 2014년 작년입니다. 작년 9월로 기억되는데 박기태 전 국회의장 골프장 캐디 성희롱 사건 뭐 집행유예 나왔죠? 네. 1심. 항소를 했죠? 최종심까지 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실 텐데 사실은 지금 이제 쭉 예에서 보시지만 한 번도 무릎 꿇고 국민들께 혹은 지역 구민께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한 의원이 없었다는 거죠. 끝까지 이제 뭐 우리가 속칭 오리발
그냥 난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하지만 결국 이제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고 나서 당 차원에서는 이제 뭐 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당, 탈당 이런 형태로 또 이제 상당히 당시로서는 높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또 박희태 의원의 경우에는 또 국회의장 아닙니까? 전임 국회의장인데요. 우리나라의 전체에서 지도급 이제 인사분인데 그러니까 캐디 성추행을 하고 나서 더 이제 많은 여론에서 회자가 됐던 문제는 뭐냐면 소녀딸 같아서 뭐 가슴을 콕 찔렀다. 그러니까 범행은 인정했는데 그 의도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예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 정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위직일수록 국회의원들일수록 참으로 힘들구나라는 것이 국민 정서라는 걸 좀 알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이야기 있는데 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설화로 많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막말 논란 뭐 최근에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또 주승용 최고위원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문제로 이용덕 최고위원하고 또 유승희 최고위원 이야기도 있었고 자, 이 말조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심할 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정 변호사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의 최고위원 회의만 열리면 저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왜 최고위원회에서 물론 비공개 회의에서 이제 유승희 의원과 이용덕 의원 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다 기자들이 듣고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 속상에서도 그러고 비공개에서도 그러고 왜 그럴까? 지금 안 그래도 혁신을 하겠다. 혁신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중에 정말 대표를 하신다는 최고위원들께서 자꾸 저렇게 갈등을 보이면 그럼 과연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하는 그 야당에 대한 믿음을 과연 국민이 가질 수 있겠는가?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또 말도 그냥 의견의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말들이 정말 징계를 받을 정도의 뭐 XX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담 자리에서도 사실 쓰기가 힘든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본인이 하면서 과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여당에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여기도 뭔가 예의 범절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사실은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뭔가 모범을 모범을 기대하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일종의 그런 사회 지도층 계층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을 노린다. 좀 더 인지도를 그래도 이름이 작고 뭐 이렇게 거론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을까. 노이즈 마케팅이지 않을까 하는데 마케팅도 마케팅 나름이지. 저는 국회의원이 과연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게 정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막말하신 분 어떻게 합니까? 뭘 깎아야 됩니까 이제? 막말도요. 저거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걸 돈으로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자르기 전까지는 뭐 감봉, 정직 이런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감봉, 정직을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막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욱하는 게 아니에요. 막말을 했을 때는 항상 그 막말을 했을 때 열렬히 환호하는 집단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말을 해서 얻는 부분보다는 열렬히 환호하는 집단이나 사실상 뒤에서 웃을 보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신호를 보내는 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뭐 일반 국민한테 비판받아도 공천받고 지역구에서 당선만 되면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제연구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최단비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